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마약류, 사실 이제 이 마약류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의와 관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정신질환의 치료 또 이러한 온전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강의들이 어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떤 이러한 이 과학 이 정신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신과학의 르네상스 시대가 새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좀 들을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학용 이 대마를 뭐 합법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부 합법화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이제 보수적인 이러한 단체들이나 종교기관에서는 사실 이걸 상당히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이러한 부분들이 왜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작정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인 접근해서 다뤄야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신 질환에 관계된 이 약물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약이라는 것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마약을 자신이 해서 자신의 몸만 망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몸 망친다. 그래서 내가 내 몸 망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들 말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 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어 상당히 안 좋은 결국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약류에 관계된 물질들, 이것이 실제로 이런 그 정신의학 또 의학 부분에서 애초에 사용이 금지됐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LSD를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었지만, 하지만 LSD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마취제고 또 마약으로 쓸 수 있는 케타민, 케타민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한 카나비스죠. 대마류. 카나비스 같은 경우는 뇌전증, 유아 소아의 유전증, 다시 말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전증의 감소 효과,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그 이제 효과적인 어떤 면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이미 2018년에
FDA에서 승인이 났고요. FDA 승인이 났고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카나비디올이라는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작은 회사였는데 무려 67억 달러, 우리나라 돈 6.7조의 대형 제약회사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대마의 이러한 사용을 통해서 이런 뇌전증의 치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길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시대를 이 의학품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LSD의 사용이 그러한 어떤 반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반전 운동 그래서 어떤 정치 질서와 이 맞닥뜨리지 않고 의학학자들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이것이 잘 컨트롤이 됐다면 그렇다면 참 오늘날 이러한 우리가 각종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부터 시작해서 강박증, 뭐 뇌전증, 뭐 할 거 없이 많은 그러한 이 신경계통의 질환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결국은 이러한 약물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제 마약류라는 것으로 지정되고 그래서 반정부적, 그다음에 반민주적, 반사회적 이러한 낙인이 찍히면서 결국 어떻게 돼 버리냐면은 암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암거래가 되면서 결국 의학적 연구, 의학적 용량, 용법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연구가 금지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래서 티모시 레어리 하버드대 교수였던 이 사람은 결국은 뜻하지 않게 이러한 반문화 운동의 어떤 선구주자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여기 주파수를 새로 맞춰 더불어 즐기며 모든 낡은 것들을 털어내자. 그러니까 턴온, 튜닝, 드랍아웃. 사실은 이 이야기의 이 티모시 레어리의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티모시 레어리가 그가 이제 학자로서 턴온, 튜닝, 드랍아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은 그가 LSD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뭐 4차원의 세계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정신 혹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LSD가 그것을 열어준다고 사실은 티모시 레어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턴온이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주파수를 새로 맞춰 뭐 더불어 즐기면 이것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그룹에서 뭐 혹은 이제 환각 상태에 도달해 깨달음을 얻고 기존으로부터 빠졌잖아. 이거는 뭐 또 이제 이제 이러한 카운터 컬처 있는 사람들의 해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티모시 레어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인간이 초월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어떤 길을 이 약물이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턴온, 그다음에 튜닝.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초월적 존재를 만나고 초월적 존재를 경험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드랍아웃. 드랍아웃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어떤 죄성,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호전성, 혹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버리자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티모시 레어리가 한 이 실험들, 티모시 레어리가 한 실험들을 보면은 마셜 채플 익스페리먼트,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LSD는 정말로 어떤 신적 존재를 만나는데 유리한가? 이런 실험이죠. 실제로 나이아신과 비교했을 때 LSD는 분명히 어떤 그 초월적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그다음에 콘커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처럼 범죄자도 이런 약물을 쓰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그런 아주 효과적인 치료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티모시 레어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이런 히피 문화의 어떤 선구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됐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지만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연구들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재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뇌과학의 발달과 그 다음에 성장비의 발달, 다시 말해서 functional MRI라든지 혹은 골드 MRI 뭐 이런 새로운 타입의 MRI 기법을 통해서 그 전까지 그 우리가 연구할 수 없었던 이러한 분야가 이제 그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일단 뭐냐. 첫째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셜 채플 익스페리먼트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지 우리가 이제 그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LSD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스트라이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변연계입니다. 변연계고 요 변연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상 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믹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 다시 말해서 히포캠퍼스 다시 말해서 해마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변연계에서 특별히 스트라텀과 그 다음에 시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상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각 정보. 그래서 시상이라 그러는데 시각 정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정보가 시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상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 시상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트라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다시 그 이제 콜텍스로 가는데 다시 말하면은 시상 정보가 그 다음에 이 뇌를 통해서 그 정보의 어떤 필요성들이 이제 필요성을 검증하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이제 히포캠퍼스가 에서 이제 그 단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에서 받은 정보를 단기 기억에 저장하고 그리고 콜텍스로 가서 대뇌에서 이 정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이 위험한 정보, 기억해야 될 위험한 정보면 편도체, 아믹달라에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러한 위험이 오면은 이거를 잘 대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LSD나 이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흔히 이제 최근에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냐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각 네트워크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상당히
이 서로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조절이 아주 중요하게 컨트롤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국가가 있는데 국가에서 병원이 있고 경찰 조직이 있고 뭐 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학교가 있다면 각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뭐든지 잘 진행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기관이 잘 진행돼야 나라 전체가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기관은 아주 서로 세밀한 조직적 그 기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기관들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겠지만 그 연결은 그 기관 내에서 있는 어떤 정보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훨씬 뭐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각 기관이 잘 움직이면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그것이 소수더라도 나라가 잘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 역시 여러 중요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먼저 잘 어, 그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간에는 어, 이제 적당한 연결이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걸 행동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대뇌 피질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라는 물질이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뭐 미원의 성분이에요. 미원. 보통 미원이 글루타메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뇨인 사람은 뭐 글루타메이트가 별로 안 좋지만 보통 사람은 뭐 미원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짜장면 뭐 이런 거 먹을 때 보통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죠. 하지만 이제 당뇨인 사람은 그런 이제 미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당 수치를 올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글루타메이트 자체가 사실 이제 신경의 그 익사이테이터리라고 해서 그 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비터인 가바 같은 경우는 바로 이니비터리라고 해서 어떤 그 신경의 그 이제 전달을 이제 억제시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그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훨씬 많고 그다음 가바 리셉터는 적지만 그러나 이것의 균형에 따라서 결국은 대뇌피지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연산과 계산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바로 그러한 이제 그 패스웨이가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fight, flight 다시 말해서 싸우고 도망치는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보상회로인데 리워드 시스템인데 이 보상회로는 요 이제 변연계에서 일어나는데 이쪽은 주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주로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아드레날린 뭐 그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제 도파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메이트 가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쉽게 말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1대1 대응과 같이 아주 정밀한 대응, 정밀한 신호 전달 뭐 이렇다면은 그런 신호 전달이 또 원거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나 이제 이런 뉴로트랜스미터 변연계 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1대 다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1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호 하나 보내면 결국은 이제 대뇌피질 뭐 아주 많은 곳에다가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호 전달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말하냐면은 결국 우리가 대뇌라는 것은 머리를 결국은 이제 그 고등동물 특히 이제 인간의 뇌이고 인간의 뇌는 아주 그 연산작용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밀한 연산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신경망이 있는가 하면은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뭐 일일이 계산을 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이를 보는데 내가 아이가 참 사랑스럽다. 그럼 뭐 별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감정이 확 들어야지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위험을 만난다 할 때 내가 왜 위험하지? 이걸 일일이 생각했다가는 내가 도망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대 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상황이 뭔가 너무나 나에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확 느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의 그 뉴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정상적인 뇌는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들 안에서 각각의 연결이 되게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LSD나 이런 결국 약물들은 이런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영향을 줘서 결국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각 네트워크 간의 어떤 정밀한 연결망이 둔화되고 반대로 네트워크 간의 연결망은 별로 이렇게 발달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익사이테이션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네트워크 간의 이제 신경망들이 이것이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국 합리성, 어떤 합리성은 떨어지고 서로 간의 장벽 때문에 실은 섞이지 않는 내용들이 섞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에 대한 그러한 그 감각이 있는 네트워크, 시간에 대한 어떤 것을 그 관장하는 네트워크. 이것이 다른 감각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시간의 개념이 이제 뒤죽박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끌어 가던 어떤 그 사건의 모습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뭐 뒤죽박죽이 된다든지 그런 순차적인 논리성이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 또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사물과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물의 특징을 그 규정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망가지게 되면 내가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혹은 사물은 그 사물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 뭐 사람을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움직이는 거를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망가지면은 고정된 물체들도 동일한 중요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생각 안에서는 혹은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어, 이 사물이 나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뭐 등도 중요하게 보이고 막 TV도 중요하게 보이고 책상도 중요하게 보이고 그러한 기능들이 나한테 과대하게 나타나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의 어떤 혼란성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색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채의 그 예를 들면 아까 시간성과 공간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약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우리가 어떤 그 사이키델릭 락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음악과 함께 나타나는 그 어떤 그 비디오나 동영상들이 뭐냐면은 어떤 그 다각형들의 계속적인 반복 이것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 이번 월요일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이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식을 했는데 이화인의 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치현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옛날에 이제 80년대 이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제 이분이 어, 마지막 곡인가 이걸 이제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뭐 이제 물론 이화여대도 뭐 기독교인 동창 이 모임이라는 게 뭐 기독교인만 모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 가수도 이제 불러서 공연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그 집시 여인을 이렇게 할 때 나온 뒷 배경, 그 화면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사이키델릭 그 락에서 쓰는 배경들이죠. 혹은 이제 우리가 명상할 때 쓰는 그 배경들. 그래서 다각형과 다양한 다각형들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색이 섞여서 반복적으로 나가서 사람 정신을 없이 만드는 이제 그런 아트도 이제 사이키델릭 아트인데 이제 엄밀히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참 그 뭐 다른 노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시 여인이라고 해서 벌써 집시라는 게 지금 카운터컬처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터컬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히피라는 게 결국은 집시와 연결된 그 컨셉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키델릭,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반전, 그다음에 이런 LSD, 마약류로 이제 되기 직전에 이러한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노래를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초월적 존재를 만난다. 그럼 초월적 존재를 어떻게 만나냐? 결국은 이렇게 이 뇌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결국 그 네트워크 자체의 이 연결성은 둔화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밀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그 네트워크 간의 연결된 부분들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막 뒤섞이는 어떤 환영과 환상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굳이, 인간이 왜 굳이 그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냐. 물론 여기서 이제 초월적 존재를 만난다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뇌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진짜 초월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 내에서 경험되는 초월적 상태죠. 물론 뭐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티머시 그 레어리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 바탕에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뇌 안에 초월적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기작이 이미 들어있다. 결국 그건 뭐냐면 진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뭐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뇌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이제 뇌과학이 이제 아주 중요한 발달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러한 얘기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반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 어, 이 초월적 존재를 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진화론자들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미래를 대비한다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뭐 바이올로지컬 시스템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뭐가 필요 없는데 미리 어떤 미래의 필요성이 주어진다, 이제 이런 거는 진화론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숭이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는 사실 인간 외에는 어떤 종교적 개념이 없죠. 인간 외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진화가 됐다면 얘네들은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돼서, 다시 말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이제 파충류 중에 이제 포류가 나오고 이제 조류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육지로 올라야겠다, 내가 이제 날라야겠다, 내가 이제 항원 동물이 돼야겠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지. 음? 나는 정말 초월적 존재를 내가 만나야겠다. 뭐 이런 미래적 어떤 생각들, 사실 말해서 정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그게 진화가 됐다면 쉽게 말해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떤 그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 인간이 하나의 목적으로 어떤 그 군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군집을 통해서 더 생존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이제 그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논리적인 얘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뭐 군집을 꼭 종교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군집을 차라리 군집을 이룬다면 왜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군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군집이 필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는 걸 거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겠다는 마음. 그렇죠? 그러면 뭐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 무슨 뭐 신을 상정해 가지고 그 신이 뭐 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이 과거로부터 결국 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생각을 과연 지금 이런 그 약물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것들이 뇌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그런 내재화된 정보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러한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종교 역시 하나의 뇌작용, 뇌 현상에 불과하다 이제라고 설명하고 싶지만, 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고 또 왜 이런 현상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나, 이거를 설명할 그러한 그 정말 쉽게 말해서 종교가 그래서 하나의 뇌작용이고 진화론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확실한 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뇌작용에서 일어나는 신과, 혹은 우리가 이거 초월적 경험의 사실 많은 부분은 이러한 그 이 좋은 방향의 만남이 있고요. 어떤 자들은 실제로 끔찍한 이제 나잇메어, 진짜 그 악몽을 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지 헬슨 같은 사람도 마약을 결국 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은 그 처음 마약했을 때 너무나 끔찍한 그 악몽 가운데 시달려 가지고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끔찍한 그 악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은 이제 이런 그 신적인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60년대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만난 시인이 진정한 어떤 그 초월 세계를 초월 세계가 바로 이 약물에 대해서 의해서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들로부터 받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계시들,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LSD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약을 통해서 어떤 시인적인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이 만난 어떤 신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신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신을 만난 거를 뭐 정당화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신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인간의 결국 보상회로, 이것의 결국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은 이런 약물을 통해서 어, 정말 당신을 만나도록 프로그램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어, 이제 어, 그 이런 그 우리가 맥강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버섯류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향정식성 물질들이 고대로부터 결국 그 제사와 의례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환각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만나고 또 신의 계시를 듣고 막 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방법으로 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최소한 우리 이 기독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른 종교야 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은 없고,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현병의 결국 90%는 그 종교 망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의 90%는 종교 망상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향정신과 약물들이 결국 왜 초월적 경험을 가져오느냐. 결국 그것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인간이 배워온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인간 사회에서 배워온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선함,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가치,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이제 그 형벌이 내려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악인이나 혹은 선인이나,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다르게 결국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 궁극의 어떤 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정신세계가 혼돈이 왔을 때, 그때 결국은 이것이 혼돈이 와도 얘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섞여서 그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의 그 상단에는 결국 신이라는 존재. 왜? 왜냐하면 무의식이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것이 섞였을 때 그때 결국은 선이 주는 보상 회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쾌락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선이 주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도파민의 작용을 우리가 그 like과 want라는 개념이 있는데, 과거에는 다 like로 해석을 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왜 자꾸 마약을 계속하냐 할 때 그거는 마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도파민이 실은 보상회로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동물들 실험을 통해서 쭉 결국 밝혀낸 게 뭐냐면은 도파민이 실제로 작용하는 거는 라이크이 아니라 원트라는 거거든요. 원트. 라이크이 아니라 원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파민의 보상이 도파민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을 요구하게 하는 이 뉴로트랜스미터라 그렇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죠.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도파민이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라이크이 아니라 실은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트라는 거죠. 원트이기 때문에 원트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는다. 혹은 엄마 말을 잘 듣는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라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제 이거는 원트죠. 그러니까 욕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이 보상회로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보상회로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세계가 이제 섞이게 되면은 그렇죠? 섞이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 인간은 더 큰 가치가 여전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여전히 작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여러 가지가 섞여도 결국은 신적인 게 가장 우세한 어떤 궁극으로 나타난다. 혹은 심판이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내가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데 이런 LSD라든지 혹은 사일러비스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천연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향정신성 물질들은 비록 마약류로 지정됐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는 과거에 그런 종교적 의식에 썼던 그러한 그 것들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결국 작용하는 방식은 우리 뇌에 바로 이제 어떤 일정한 이러한 부분의 영역이 혼재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작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으면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작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LSD나 이러한 그 물질들은 결국은 어떤 초월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그러한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뭐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자면 요런 현상을 진화론자들은 바로 너희가 경험하는 신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뇌 속에 있는 어떤 작용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변론은 결국 진화가 되었다면 그러한 신적 존재를 그렇게 생각할 어떤 프로그래밍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신적 존재를
것까지 결국 이끌어져 가는 거는 오히려 인간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바로 그러한 그 개념이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그 정말로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신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우리가 결국 이러한 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버림받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세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여자분이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지난주에 잠깐 그 이제 우리 교회 가끔씩 들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분 계신데, 여자분.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뇌에 기억된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작용에 따른 그거의 결과에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이죠.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뇌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뇌 작용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는 계시도 없고 거기에는 예언도 없고 그래서 성취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진정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냥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우리를 만나셔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그 경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 속에서 만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와 우리가 진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작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이렇게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좀 정리하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그 정치적으로 이제 됐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그 마약류로 지정된 것 중에서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결국은 사용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제 2030년이면 전 인류의 30%가 이제 우울증에 걸릴 텐데 과연 이제 이런 약물의 개발이 없게 되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의학인들에 의해서 이런 약물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돼야 되고, 그리고 체계적인 용량, 사용법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제 거래되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은 과복용, 과량 복용, 너무 반복적인 복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로 쓰기 위해서는 일정 량, 그다음 일정 간격, 그다음에 부작용 확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이
편집장애나 뭐 이제 이런 그 피해망상이나 이런 걸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인정이 못 됨으로써 어떤 의료적인 조언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을 막 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뇌가 망가지고 결국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원래 폭력성이 없는 폭력성도 생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양성화시키면 우리가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양성화를 시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막을 수 있는 또 방법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뭐 그거 그렇게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우리가 충분히 또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폭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목사님은 이렇게 정신질환을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약을 같이 써야 되냐고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책에도 썼고 또 그 충분히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뇌가 잘못되면 뇌의 뇌의 기능이 왜곡되고 뇌의 기능이 왜곡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팔이 잘렸다. 그러면은 저 사람 오른손이 잘렸으니까 성도님들이 저분 좀 도와주세요. 과연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이 욕하겠냐? 목사님은 저 오른팔이 다시 자라나도록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자꾸 성도들한테 도와주라고 하냐? 왜 목사님 기도하라고 안 하냐? 왜 성경 말씀으로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이거는 이제 미친 짓이죠, 그렇죠? 우리가 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로 인한 뇌의 왜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 기도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거는 마치 팔 잘린 사람에게 너 기도 안 해서 팔이 안 자라나는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너 말씀 안 봐서, 너 예배를 안 들어서 너 팔이 안 자라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정신성 의약품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주변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이런 약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그 감소시켜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당연히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약물만 내가 의존한다. 절대로 정신질환이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도만 내가 한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